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98번 문제, 철근 콘크리트 9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 주거니라 하기에 적당하지 않는 것, 바로 메인바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자, 1번이 양당 고정보에서 단부의 상단근, 상부근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보 부분에서 상단근 부분 보시면, 그래서 요거는 주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주근에 대해서, 메인바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주응력을 받아주는 이 메인바에 대해서. 그러면 보에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양단 고정보에서 양단이 고정돼 있죠. 고정된 보에서 지금 현재 모멘트가 이렇게 발생되니까 모멘트가 이렇게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분의 LX를 기준 잡았을 때 4분의 1점을 잡았을 때 양쪽을 단부라고 하죠. 양단부. 양단부는 위에가 힘 모멘트가 생기니까 주근 맞죠? 그래서 힘 모멘트가 지금 현재 가는 부분이 주근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부는 하단부, 상부에는 이 단부 쪽이 주 메인바가 되겠죠. 그래서 주근은 축방향 철근들이 다 주근입니다. 그래서 상단근, 하단근 다 주근 개념 되겠죠. 여기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은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캔틸레바. 캔틸레바는 일병 고정이죠. 캔틸레바. 일병 고정. 지금은 현재, 그래서 캔틸레바 보든, 바닥판이든, 이렇게, 보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1번 고정, 1번 지진, 캔틸레바 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주거는 모멘트 이렇게 생기죠, 위에. 그래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주근이, 되겠죠? 상부근이 주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상부 부분 형태가 주근 되겠죠? 그래서 얘가 메인 주근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압축력을 받는 부재의 압축 방향 철근. 그럼 압축력을 받는 부재 대표적으로 기둥이 있다. 그러면 기둥이 있으면 기둥은 지금 축방향 철근이 주근이 되겠죠. 압축력을 받겠죠. 그래서 이 축으로 가고 있는 이 축방향 철근이 있고 이것을 감싸는 보조적인 바깥에 감아주는 띠철근 개념이 있겠죠. 이것이 보조근이고요. 압축력 받는 거. 그러면 얘가 주근이고요. 압축력 받으니까 여기에 띠철근. 그래서 얘가 주근 메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사변 고정 슬랩의 장변 방향의 단부 상당하네. 이거는 알아두실 것이 이 슬래브는 단변 방향 철근이 단변 방향으로 가는 게 주근이죠. 얘는 단변 방향 인장 철근이 주근이 됩니다. 얘는 단변 방향 인장 철근이 주근이 되죠. 여기에서는 주근은 이것이 주근입니다. 봐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장변 방향에서 틀렸네요. 그래서 98번은 4번이 되겠습니다. 9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 철근 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럼 이 방향 슬래브에서 서로 직교하는 장단변 방향의 주철근을 배관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이 방향은 양쪽 방향으로 철근을 다 배관하죠. 그리고 2번에 일방향 슬래브는 단위폭 1m에 대한 장방향 보로 취급해서 이제 설계를. 그래서 보통 일방향 슬래브는 한쪽으로 일반적으로 하중이 전달되는 걸로 봐줍니다. 그래서 장변 방향으로는 우리가 온도 철근을 넣는다 했죠. 그리고 이방향 슬래브는 장변과 단변의 비가 2인인 거. 그래서 일방향은
자, 2보다 큰 거, 변장비를 따져서 2보다 큰 것이 1방향 슬래브, 원웨이브 슬래브고, 자, 그 반면에 2방향은 자, 2보다 적은 경우가 같거나 적었을 때가 2방향 슬래브였습니다. 이 1방향 슬래브는 자, 장변방에 주철근을 넣는 것이 아니라 1방향 슬래브는 그래서 99번은 자, 4번이 틀렸죠. 자, 원웨이브 슬래브는 단변의 길이에 비해서 긴 변이다. 그래서 이때 주철근을 갖다가 주근을 단변 방향으로 넣는 정렬이죠. 이것이 주근이고요. 그 다음에 온도 철근을 장변 방향으로 넣어줍니다. 온도 철근이 이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4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중복된 문제는 풀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104번 보시면 자, 플랫슬래브 구조의 기둥의 최소폭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둥의 최소폭, 플랫슬래브 구조의 기둥의 최소폭 문제. 그래서 104번은 자, 이 플랫슬래브, 자, 플랫슬래브 구조의 자, 이 기둥의 이 최소폭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자, 이것은 기둥 중심 거리에 첫째적으로 기둥 중심 거리에 20분의 1이 되어주면 되죠. 기둥 중심 자, 그게 스판 되겠네. 거리에 자, 20분의 1을 한 값하고 그 다음에 청고의 15분의 1 한 값하고 그 다음에 30cm 이상 자, 30cm 이상 중에 해주시면 되죠. 최소폭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1번에 30cm 이상 자, 맞고요. 그 다음에 청고에 자, 15분의 1 이상 3번 있네요. 그리고 기둥 중심 거리에 각방 기둥 중심 20분 이상 되어주면 되죠. 그래서 요거는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슬래브 두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기둥의 최소 폭을 구하는 데는 자, 슬래브 두께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놔두시면 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거의 최소 105번 문제에 자, 실제로 구하는 문제를 보시면 플랫슬래브 구조에서 기둥 중심 거리가 7m 줬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자, 기둥이 자, 지금 현재 중심간 거리가 7m니까 7m에 곱하기 20분의 1 하면 자, 20분의 1 하면 35cm 나옵니까? 35cm 값하고 그 다음에 청고가 현재 자, 줬죠. 청고가 현재 4.5m니까 4.5m 곱하기 15분의 1이 돼주면 되죠. 15분의 1 하니까 요거는 15cm 되네요. 아니 30이군요. 30cm. 자, 30cm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최소 30cm라 했죠. 1, 2, 3 그래서 30cm 이상. 자,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자, 최대값인 35cm 써주면 됩니다. 여기서는 요 중에 최대값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기둥치수는 요거는 안전을 위해서니까 크는 게 좋죠. 큰 게 좋습니다. 그래서 35cm가 됩니다. 기둥이 사실상 어느 정도 크기가 돼야지 더 안전해지니까 이 안전을 위해서 이것은 최소값을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최대값을 활용합니다. 뭐 철근 간격 이럴 때는 최소값이 안전이죠.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기둥 치수는 커야 되니까 안전을 위해서 최소값을 쓰는 게 아니고 최대값 또 30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선 최대값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3번 개념이 되겠습니다.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자, 108번 문제 보시면, 자,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철근의 피복 두께는 철근의 피복 두께는 주근의 편으로부터 콘크리트 표면까지 최단거리라고 나왔네요. 자, 보통, 자, 108번 문제에서 1번 개념은 틀렸죠. 자, 이 피복 두께에 대해서는 그 철근 표면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피복 두께 개념은 주근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 피복 두께는 철근 표면이 그 부재마다 틀려요. 어떤 경우는 주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근 표면 개념이, 자, 기둥일 때는 가장 외단에 나와 있는 철근을 기준 잡습니다. 기둥일 때는, 자, 띠철근 표면으로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일 경우는 늦근, 스트럽이 됩니다. 늦근 표면으로부터 측정합니다. 그런데 슬래브의 경우는 이거는 주근이 맞아요. 슬래브의 경우는 주근이 맞고요. 그래서 이 지문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는 캐시엄 표시를 해놔야 되죠. 이거는 일단은 캐시엄 표시를 하고 출발해. 다른 게 틀린 게 없으면 얘가 틀린 겁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자, 이번에 보의 산정이 있어 콘크리트의 인장 선정해. 거기서는 콘크리트 인장 응력도는, 자, 콘크리트는 보통 압축 응력을 부담하는 걸로 설계합니다. 그런데 이 보에서는 이 콘크리트의 인장 응력도는 일반적으로 봐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의 벤트 철근은, 자, 벤트 철근은 주근의 수량 조절도 되고 힘 모멘트도 어느 정도 받아주지만 전단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유효합니다. 그런데 이 벤트 철근, 굽힘 철근의 경우는 보통 다른 철근하고 조합됐을 때 효과를 많이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늦근하고 조합을 했다든지 다른 철근하고 조합했을 때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자, 4번에 보시면 일방향 슬랩의 최대 힘 모멘트 발생은, 자, 단변에서 철근 간격은 슬래브 두께의 2배 이하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봐두시면,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그래서 1번 가지고 아마 틀리게 만들었겠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무조건 주근이라 하면 안 되죠. 철근이 주어지고 주근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 철근 표면은. 그래서 좀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109번 문제 보시면 철근 콘크리트의 단순보가 하중 때문에 그림과 같은 균열이 생겼을 때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하기 위한 방법. 자, 그 균열이 바로 사인장 균열, 전단 균열이죠. 109번 문제를 보시면 109번은 바로 얘가 균열 형태가 사인장 균열입니다. 보통 전단 균열이라고도 하고요. 이것이 생기는 주된 힘은 전단력입니다. 전단력. 이 전단력이 주된 힘에다가 플러스 힘 모멘트 두 가지가 사실 합성돼서 우력 모멘트가 발생해서 생깁니다. 그래서 이 전단력이 주된 힘이 되죠. 그러면 전단 보강근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 균열을 방작에서 넣어주는 것이 바로 전단 보강 철근을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단 보강 철근의 대표적인 철근이 바로 늦근이죠. 자, 이게 대표가 늦근입니다. 스트럭 개념이 되는 겁니다. 늦근. 그래서 늦근을 넣어서 보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번이 되겠네요. 자, 봐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보통 압축 철근량을 정대한다. 그러면 3번의 압축 철근량은 저거죠. 크리퍼. 자, 콘크리트 크리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압축 철근량을 넣어주면 되겠죠. 크리퍼. 압축 철근 배분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인장 철근량의 주량 정대식이는 4번 개념은 저거죠. 무슨 균열인가 하면 저 흰 균열. 보가 있을 때 하부에 여기에서 이렇게 균열 생기면 하부에 수직으로 생긴 이거는 자 인장 4번의 인장 철근량을 증가시켜 주면 됩니다. 이런 흰 균열. 흰 균열이 생길 때는 요거는 인장 철근량 증가 주근 증가시켜 주면 됩니다. 그 혼돈하지 않도록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111번 문제 보시면 철근 콘크리트 배근에 대해서는요. 비슷한데 한번 풀어볼까요? 그러면 1번에 보의 주근은 중앙부에는 하부에 많이 배근한다. 맞고 그 다음에 2번에 보의 주근은 단부에는 상부에 많이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우리 힘 모멘트를 기억하시면 된다. 힘 모멘트의 그림에서 나타난 부분에 자, 보에서는 철근 배근이 많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슬래브 철근은 자, 이 주근량이 많은 거죠. 배력근보다. 그래서 장변 방향에 많이 넣는 것이 아니라 단변 방향에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그 점 명심해 두시고, 그래서 보통 주열대락 하죠. 보통 중앙부를 주간대락 하고 주열대 부분에 단변 방향에 많이 넣어주게 됩니다. 주간대보다는 주열대에 많이 철근 배근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장방형 기둥의 주근은 자, 우리가 장방형이 직사각형 기둥을 장방형이라 치겠습니다. 주근 최소 개수는 4개 이상이 되어 주시면 되었습니다. 간단히 보시고 그 다음에 112번 문제 보시면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 피복 두께에 관한 기술적 해결이 나왔죠. 자, 이 피복 두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 피복 두께란 주근 표면과 이것을 감싸는 자, 그래서 무조건 주근이라고 문장에서는 안 됩니다. 이 개념은. 그래서 보통 철근을 감싸고 있는 예를 들어서 자, 보라고 가정하자. 자, 이것이 포였습니다. 보의 경우는 이 바깥 부분에 뭐가 오는가 하면 느끈이 바깥쪽에 갈비대근 스트럽 느끈이라고 칭하죠. 느끈이 외부에 이렇게 옵니다. 외부에 있고 그리고 주근이 안쪽에 있죠. 축방향 철근 이 주근 개념이 자, 이 안쪽에 이렇게 놓여지는 거예요. 안에 놓여집니다. 그럼 피복 두께란 가장 외표면에 있는 이 철근으로부터 콘크리트 표면까지 최단거리 이것을 피복 두께라고 한다. 그래서 그 부재마다 철근 명칭이 외표면에 나오는 철근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피복 두께는 우리가 좀 주의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그 부재마다 틀려진다. 기둥이나 보의 경우는 이 느끈이고요. 보의 경우는 느끈이고 기둥의 경우는 띠철근 그리고 바닥판의 경우는 단변방 인형철 주근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번에 기초의 피복에는 자 보통 자 2번에서 자 버린 콘크리트 이 버린 콘크리트는 현장에서 보통 쓰는 용어죠. 버림은. 그래서 보통 미창 콘크리트라고 칭하죠. 미창 콘크리트. 자, 이것은 나중에 피복 두께의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피복 두께에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이 두께는 이걸 빼고 피복 두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초의 경우는 자, 우리가 기초의 경우는 땅 속에 영구히 묻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초는 자 그래서 이 물이 접할 수도 있고 그래서 기초는 최소한 영구히 땅에 묻히니까 일단은 8cm, 80mm죠. 8cm 이상, 80mm 이상은 자 피복 두께 돼야 되죠. 만약에 수중 조건이 되면 기초는 우리가 100mm까지 되는 거예요. 최소한 80mm는 된다는 거죠. 아무리 전에 기초는 영구히 흙에 묻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8cm 이상이 대주시면 되고 이때 미창 콘크리트 바로 현장에서 버린 콘크리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피복 두께 포함을 시키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3번에 옥내의 면함에 유효한 마감을 셀판. 그래서 셀 부재에 대해서는 셀 부재의 경우는 우리가 두께를 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3cm가 아닌 2cm 이상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셀은. 그래서 알아두시고 옥내의 면했죠. 그래서 2cm 이상으로 할 수 있고 여기서 유효한 마감을 했죠. 마감을 했기 때문에 2cm 가능합니다. 그리고 4번 피복 두께 내하 내구를 고려해서 정해진다. 맞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피복 두께가 얼마에 따라서 내하 내구가 틀려집니다. 그래서 보통 피복 두께 2cm는 내하 시간 1시간을 기준 잡고 피복 두께 3cm가 되면 내하 시간 최소 2시간이죠. 그래서 이 내하 시간과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피복 두께가 두꺼워져야지 콘크리트 중성화에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철근의 내구성, 녹서는 걸 방지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목적상 사실 피복 두께를 하고 있죠. 주 목적은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14번에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구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태가 나왔습니다. 1번에 재료를 사용해서 가급적인 고강도 콘크리트하고 보통 PC 강선을 많이 이용하고 있죠. 그래서 둘 다 고강도를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주의할 것 재료적인 측면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여기서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114번 문제에서는 1번에서는 콘크리트도 고강도를 써야 된다는 점을 항상 명심하십시오. 보통 그리고 이제 강선은 PC 강선을 많이 써죠. 피아노선 PC 강선 형태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2번에 프리셋 구조는 전단면이 유효하기 때문에 큰 강선을 가질 수 있죠. 근데 3번 프리스트레스 방법 중 콘크리트 경화 후에 강선의 응량을 도입시키는 방법은 포스 텐션이죠. 프리텐션은 미리 인장력을 가하고 나서 미리죠. 그래서 콘크리트 타설하고 콘크리트 경화가 된 다음에 이제 인장력을 갖다가 잡아당기도록 풀어줘. 그래서 인장력을 먼저 가는 것이 프리텐션. 포스는 후니까 콘크리트 타설하고 나서 경화가 되고 나서 인장력을 가는 거죠. 근데 이 포스 텐션 안에 저거 해놓고 시트가 안 설치해가고 시트. 이 안에다가 배선해 놓은 거죠. 저 피아노선 넣은 거고요. 그러면 이제 콘크리트 타설하도 관계가 없잖아요. 콘크리트 타설해도. 여기 이제 콘크리트 타설해도 이 철근에는 안 들어가니까 나중에 이제 여기 특수 모터 잡아 넣어가 그라우팅 해야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포스 텐션하고 프리 텐션. 누구 인장력을 먼저 가내야 나중에 가냐에 대해서 프리 포스 텐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부재가 대규모 큰 부재를 할 때는 포스 텐션 형태라고 하고 그다음에 소규모 부재를 만들 때는 프리 텐션 형태로 많이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 우리가 비교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번의 프리스트레스 손실은 콘크리트 수축에서 제일 크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115번 문제 보시면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가 보통 철근 콘크리트 우수한 점을 기술한 것 중 옳지 않는 것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보통 1번 철근량이 절약되는 것은 피아노선이란 이 강선을 쓰다 보니까 일반 철근보다 강도가 5배 이상 우수하죠. 그러니까 철근량이 줍니다. 그래서 절약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현장에서 작업 능률을 높일 수 있죠. 미리 부재를 만들어서 현장에서 조립을 하는 형태다 보니까 이 작업 능률은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가 강도적인 측면이 좋습니다. 강도가 세지면 내하성은 떨어집니다. 안 높아집니다. 항상 명심하십시오. 강도하고 내하성은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돌도 강도가 센 놈들이 내하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강도가 약해야지 내하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어디서 돌구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어디 좋은 데 가가지고 나는 고기를 프라이팬 이런 데 안 구워먹고 돌에 굽다고 주변에 있는 돌을 가져와서 돌 굴 때 주의할 것이 무거운 들 들고 들어오면요.
100% 깨질 확률이 딱 갈라집니다. 그래서 일반 내하도가 대리석이나 있죠. 하강 같은 경우 하강하면 한 800도씨 정도밖에 내하도가 안 되죠. 그리고 저거는 대리석은 700도씨밖에 안 되니까 딱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들고 와서 구멍을 만들면 강도가 세지면 내하석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교량 같은 경우는 써도 별 관계가 없죠. 교량은 밑에가 물이지 않습니까? 밑에서 불 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교량 같은 데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콘크리트의 균열이 적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허용 응용 내에서는 보통 균열이 잘 안 생기거나 적게 생기게 됩니다. 근데 설계 하중보다 더 큰 하중이 작용되면 균열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얘의 단점이 뭔가 하면 이 부재의 정밀한 시공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만약 부재가 짧거나 길거나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정밀한 시공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단점으로 이런 게 작용됩니다. 얘는 이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는 이런 진동적인 측면이 좀 커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교량 같은 데 딱 가보면 거기 보통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출렁거림, 진동 같은 게 좀 많습니다.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래서 명심할 거, 내화성은 보통 콘크리트보다 떨어진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18번 철근 콘크리트 내력벽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럼 내력벽에 대해서 보시면 먼저 철근에 대해서 1번에 다루고 있네. 내력벽의 철근은 D13 이상의 것을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기둥이나 이런 보 같은 데는 기본적으로 D16 이상을 쓰는데 여기서는 벽에서는 D13 이상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벽의 두께의 3배 이하, 벽 두께 3배 이하 또는 45cm 이하의 간격으로 배건을 해주시면 됩니다. 벽 두께 3배 그리고 45cm 이하 간격으로 배치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벽 두께는 200mm 넘을 때는 복배건을 한다. 보통 복배건의 벽에 이 벽의 배건에서 이 내력벽에서 복배건의 개념은 철근 배건의 이 복배건 양쪽에 다 배건한 게 복배건이죠. 복배건은 벽체 두께 벽 두께가 250mm 이상일 때죠. 250mm 이상일 때. 그러면 250mm 벽체 두께부터 양쪽에 복배건을 우리가 설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보강건은 D16 이상을 두 개에서 이제 보강건의 측면, 개구 같은 보강건은 D16 이상을 2개 이상 보강해 줘야 되고, 보통 이때 보강건은 3번에서 보강건은 D16, 이때 보강건은 보통 정착 길이는 일정 이상 둬야 됩니다. 정착 길이는 보통 600mm 이상, 60cm 이상 정착 길이는 둬야 됩니다. 3번 관련돼서. 그 다음에 4번에 내력벽으로, 내력벽의 최소 철근비는, D16 이하의 철근 사용 시는 벽체 단면적의 0.0020 이상이니까, 프로떼지로 따지면 0.2% 되겠네요. 0.2% 정도 우리가 해주시면 되겠고요. 봐두시고. 그 다음에 근데 지금 현재, 수평 철근비는 그렇게 가주시면 되겠고, 4번에서, 수직 철근비는 다릅니다. 수직 철근비. 수직 철근비는 일반적으로 거기 0.002, 요거는 0.0012 되겠네요. 0.0012 정도 태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직 철근비가 조금, 수직 철근비하고 이제 수평 철근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혼돈하지 않도록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9번 보시면,
119번에 기초설계에 있어서 장기 50톤 자중 포함해 놨습니다. 그래서 하중을 받을 경우 장기 허용 진입력도 10톤 per 제곱미터인 집안에서 적당한 기초판의 크기 해놨습니다. 기초판의 크기. 자, 이 기초판 크기는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구해 주시면 되죠. 기초판 크기는 자, 기초판 크기는 보통 자 식이 그죠? 고정하중 따로따로 지으면 1배의 고정하중에다가 플러스 보통 1배의 자 저거죠? 예, 하라중. 이 고정하중과 하라중 지금 현재 문제는 둘이 동시에 주어졌죠. 그래서 하라중하고 고정하중이 주어졌을 때 이 개념의 허용 진해력으로 나누면 되죠. 허용 진해력으로 나누어지면 이것이 바로 기초판의 크기, 면적을 구하는 식이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자 보시면 주어졌죠. 이걸 따로따로 주어지지 않고 그래서 직접 주어졌기 때문에 바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걸 합쳐서 얼마 50톤 주어졌죠. 50톤을 허용 진해력이 10톤이죠. 10톤 per 주어졌죠. 10이 주어졌습니다. 10톤 per 제곱미터 주어졌기 때문에 뭐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나오죠. 그러면 50 곱하기 10톤이니까 대략 5제곱미터 나오네. 5제곱미터 톤은 그래서 5제곱미터 나오시면 되죠. 그러면 5제곱미터의 크기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5제곱미터. 그러면 1.5 곱하기 1.5는 안 되죠. 네. 그래서 2는 4 안 되죠. 하여튼 3번까지는 안 되네. 그러면 4번 2.3 곱하기 2.3 되겠네요. 여기 2.3 곱하기 2.3 하면 3, 3은 9, 2, 3은 6, 한 2, 3, 6, 2, 3, 6 이렇게 한 5.29 정도 나오겠네. 5.29 제곱미터. 그러면 5제곱미터 크니까 여기 답이네요. 4번 하시면 되겠네요. 4번. 자, 그 다음에 123페이지 보시면 자, 실수. 123번. 자꾸 제가 페이지라 하네. 번을 갖다가. 123번. 자, 철근 콘크리트 벽체에 관한 기술로서 틀린 것 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 보시면 먼저 1번. 자, 1번, 2번. 아까 설명한 거와 비슷해. 자, 내력벽에서 D16 이하를 썼을 때는 자, 수직 철근비하고 자, 수평 채소 철근비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수직 철근비는 0.12%, 그러면 숫자 나타나면 0.0012고 되고, 그 다음에 수평 철근비가 0.2%, 0.0020이 되어 주시면 돼요. 이상 되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의 철근의 직경이 D13 이상을, 자, 우리가 쓸 때는, 자, D13 이상 써야 되죠, 벽체는. 그럴 때는 간격은 최대가 45cm 이하로 배건하면 되겠고, 그래서 이거 30cm 이하에서 틀렸네요. 기준은. 그래서 거기 있어요. 45cm 이하 내주면 되죠. 그래서 벽 두께의 3배 이하나 또는 45cm 이하가 돼주면 되죠. 그래서 벽 두께의 3배 이하나 또는 45cm 이하인데 지금 현재 30cm 이하가 틀렸고, 그다음에 벽 두께가 요거는 250mm, 자, 기준은 250mm 이상이죠. 이상일 때, 자, 복백은 해주시고, 근데 넘을 때니까도 맞겠죠? 이 기준을 설정하면 이건 틀렸고, 이상과 넘을 때는 원래 다르잖아요. 이상은 기산점 포함하고, 넘을 때는 기산점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복백은 개념을 물었으면 관계가 없고요. 출발점을 물으면 이거는 문제 요소가 조금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한글을 잘못 선택해서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복백은 안 해도 되는 것은, 자, 보통 250mm 이하일 때, 복백은 기준은, 지하실 벽은 제외하고, 그래서 지하실 벽체는, 제외가 됩니다. 이 벽체는 제외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127번 보시면 강도 설계법에서 고정하중 D와 하라중에 대한 하중 계수, 다른 거는 아는요. 고정하중하고 하라중 계수로 조합될 때, 그러면 고정하중, 하라중 조합 계수가 될 때는 고정하중하고 하라중만 다룰 때는 고정하중은 1.2배 고정하중 D죠. 플러스 하라중은 1.6이 됩니다. 근데 하라중은 다른 하중이 지진이나 다른 하중이 가해지면 요건 1.0으로 봅니다. 1배로 출발하고 고정하중하고 하라중만 고려했을 때는 자 1.2D에 1.6L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28번 보시면 옥외 공기에 직접 노출되는 현장치 콘크리트일 때 D16 이하의 철근, D16 이하일 때는 우리가 보통 40mm 이상 대주면 되죠. 그런데 D29 이상이 되면 6cm, 60mm 이상이고 D25 이하일 경우는 우리가 저겠죠 5cm, 50mm 이상이 되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철근 직경에 따라서 흙에 접하거나 옥외 공기에 노출될 때는 철근 직경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4, 5, 6이 가는데 16mm 이하일 때는 자 우리가 4cm, 40mm 그리고 25mm 이하일 때는 자 5cm, 50mm다. 그리고 D29 이상일 때는 그거 됩니다. 우리가 60mm 된다는 점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13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3번 문제. 힘의 평형 방정식 가지고 하는 거네. 자, 그림은 극한강도 설계법에서 당근 장방형보의 응력도를 표시한 것이다. 압축 응력 C 값으로 옳은 것은 단 해놨네요. 자, 그 기준강 압축 강도 21MPa, 그리고 철근에는 FI는 300MPa이고 철근 콘크리트 강도는 21MPa, 그리고 폭은 25cm라고 해놨네요. 그래서 이제 단위는 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단위를 항상 맞추어서 접근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보시면 여기에 보실 거 단위는 항상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위를 안 맞추면 안 되니까 전부 다 단위.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단위를 이제 맞추는 거 연습을 좀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보통 힘의 평형 방정식은 0.85 자 콘크리트 강도에다가 자 곱하기 A 곱하기 보폭 B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보시면 0.85에 자 강도가 21MPa 21MPa. 근데 이 메가파스칼 단위가 메가파스칼이 자 원래 뉴턴 퍼 제곱밀이죠. 제곱밀리당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걸 거기다 맞춰 주시면 됩니다. A가 지금 현재 4.46cm 났네요. 그러면 미리로 따지면 44.6 되겠죠. 곱하기 보폭 25cm니까 250mm 될 겁니다. 이렇게 곱해 주셔야 됩니다. 단위를 맞춰 주셔야 돼요. 44.6 그리고 250mm 이렇게 맞춰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다 곱하면 그래서 단위를 안 맞춰 주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199.
19만 9천 얼마 나옵니까? 07.5 나오죠. 그래서 19만 9천 27.5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단위를 꼭 맞춰 주십시오. 이제 거기 해설의 그 단위가 지금 안 맞춰져 있습니다. 뭐 타이핑하다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얘가 소수점이 하나 더 내려갔고 여기는 소수점 이상이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소수점을 좀 맞춰 주시면 됩니다. 이 단위를 맞춰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 44.6, 여기 250 이렇게 해주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혼돈하지 않도록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두드리면 그게 안 나올 겁니다. 그 수치가. 그래서 여기 단위가 지금 현재 조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거 좀 보시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19.9에 그러니까 저 되니까 1, 2, 3, 4승이죠. 10의 4승으로 해놓은 거죠. 그래서 2번 개념이 되는 거죠. 19.9에 곱하기 10의 4승 해놓은 거죠. 뉴턴. 그래서 뉴턴 힘이, 자, 답을 보면 지금 이제 뉴턴 힘이 나죠. 뉴턴 힘은 제곱미리당이니까. 그래서 이 뒤에 단위도 맞추어 주셔야 되는데, 밀리미터로 맞춰 줘야 돼요. 이 단위로 대입을 하셔야 됩니다. 단위를. 그래야지만 그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 점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자, 봐두시고, 그 다음에 139번 문제. 자,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에서 신축 줄눈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로 부적당한. 자, 신축 줄 익스펜션 조인트는 균열 방지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로 신축 줄눈 익스펜션 조인트입니다. 그래서 보통 접합부나 다른 접속부 이런 부분에 설치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 기존 건물과 정축의 접합부나 두 고층 건물에서 긴 저층 건물 이런 접합부입니다. 근데 긴 건물은 대략 50에서 60m 넘는 긴 건물의 경우에 자, 신축 줄눈을 두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접합부나 이런 개념에 사용한다는 개념 알아두시고 긴 건물은 50에서 60m 넘는 긴 건물에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44번 문제 이거 다시 한 번 더 봐두시기 바랍니다. 144번 문제. 144번 문제. 구조형 경량 콘크리트라는 골재의 전부 일부를 인공 경량 골재에 사용한 경우 자, 만든 콘크리트의 재력 28이 설계 경량 근데 여기에서는 저기 해놨죠. 경량 콘크리트니까 일반 자 15메가파스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구조형 일반 콘크리트는 18메가파스가 내진 설계할 때 우리가 21메가파스가 된다 했죠. 그 다음에 고강도인데 경량 콘크리트 27메가파스칼 그리고 고강도 보통 콘크리트는 40메가파스칼 이상이라 했습니다. 한 번 더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46번에 자 보통 자 철근 콘크리트의 굵은 146번 문제 보시면 공칭 최대 지수에 관련된 거 나왔죠. 그래서 그 푸집 양측면 사이 최소거리 5분의 1 슬래브 두께의 3분의 1 그리고 개별측은 다발측은 긴장된 떡서 사이 순간격의 4분의 3 이상 대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4번이 우리가 틀렸죠. 벽체 두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자 147번은 식수로 적합하지 않는 물로 만들지 모르타르 시험체의 7강 1주 강도네요. 28 4주 강도는 자, 식수로서 만들어진 같은 형태의 공시체 강도의 최소한도의 자, 90% 이상 강도는 가져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90% 개념 다루는 거 간략히만 보시고, 그 다음에 148번 문제 보시면 148번 표준 편차의 계산에 의한 현장 강도 기록 자료가 없는 경우 또는 압축 강도의 시험 횟수가 14회 이하인 경우 배합 강도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하네. 옳은 건 단 설계 기준 강도가 자 그래서 설계 기준 압축 강도가 24메가파스칼이라고 해놨죠. 그러면 지금 현재 밑에 자 표를 보시면 20일 미만일 때는
자, 그 강도, 배합 강도, 압축 강도에다가 플러스 7을 하라. 20일 미만일 때는. 그런데 20일에서 35 사이에는 거기에다 플러스 8이 아니죠. 이게 밖에 8.5죠. 8.5. 그래서 가급 걸로 해놓은 거네요. 그래서 8.5입니다. 8.5. 그래서 그러면 그 강도에다가 강도 24에다가 8로 하면 답이 있는데 여기 8이 이걸로 해줘야죠. 8.5입니다. 24에다가 8.5로 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8이 8.5입니다. 8.5. 그래서 기본 내용에서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8.5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 부록에도 구조 기준에도 8.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8.5 수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8.5로. 그리고 151번 문제 하면서 앞에서 했던 내용인데 여러분들 한번 비교하십시오. 그래서 1방향 슬래브의 근사해법하고 2방향 슬래브의 직접 설계법하고 한꺼번에 비교해 놨네요. 그래서 근사해법의 1방향수의 근사해법은 경간수가 2경간이고 자, 직접 설계법의 2방향 슬래브는 3경간이죠. 그래서 그 경간 개념이 다르고 그다음에 그걸 기준 잡아주세요. 경간은 자 2경간, 3경간 차이가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거는 경간에서 짧은 경간에 요건 짧은 경간에 20% 하고 근데 2방향 슬래브는 경간 긴 경간에 5분의 1이죠. 5분의 1이 20%는 맞지만 하나는 긴 경간이고 하나는 짧은 경간이죠. 그래서 근사해법에서는 짧은 경간으로 가고 그 다음에 직접 설계법에서는 긴 경간으로 간다. 그 차이점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기준 좀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하라중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근사해법에서는 3배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하고 그런데 자, 이 직접 설계법에서 우리가는 거기에서는 2배 초과하지 않는 걸로 하죠. 그래서 그거 조금 비교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153번에 보시면 슬래브와 보가 일체로 타설된 T형보의 유효폭 B는 다음 중 가장 작은 값을 결정한다. 틀린 거 해놨죠. 그러면 양쪽으로 해놨으니까 이제 슬래브 프렌지 두께, 네임 프렌지. 그래서 슬래브의 두께의 한쪽으로 8T니까 8배씩 양쪽 하면 16배 되겠죠. 16T. 그래서 보폭하면 되죠. BW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양쪽 슬래브 중심간의 거리였고, 그 다음에 자, 경간의 4분의 1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둥 높이하고 관계가 없죠. 그래서 기둥 높이하고 관계된 건 요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거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 156번 한번 요거 좀 더 보시고 156번에 보시면 콘크리트의 장기 처짐 효과에 관한 거 아까 정리해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가도한 처짐에서 손상되지 않는 비구조 요소를 지지 또는 부착, 그래서 부착하지 않느냐 하느냐 정확히 보시고 부착하지 않는 평지분 구조는 우리가 180분의 1이었죠. 처짐 한도가. 그런데 자, 바닥 구조일 때는 2번은 바닥 구조일 때는 자, 우리가 360분의 1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부착을 이제 부착한 경우에 대해서는 지붕이나 바닥 구조는 480분의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도한 처짐에 손상 우려가 없는 비구조 요소를 갖다가 자, 지지 부착한 지붕이나 바닥의 경우는 240분의 1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정리해 드렸던 그 네 가지 자, 정리를 한번 요 문제를 통해서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는 시험 내기 아주 적합하거든요. 그래서 요 156번은 요걸로 전체를 다 하십시오. 앞에 설명해 드렸던 거 참조해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문제는 다음 시간 부분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